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장 과정중심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총 5가지의 세부적인 내용, 즉 과정중심평가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과정중심평가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과정중심평가로서의 수행평가, 또 형성평가, 그리고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 즉 과정중심평가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정중심평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과정중심평가다 라고 하면 이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이 과정은 프로세스, 무엇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행되는 과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교육학에 접근을 하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학교 교육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수업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 교육이 아닌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바로 평가의 시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평가의 유형, 평가의 종류에서 평가를 언제 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전, 수업 중, 그리고 수업 후에 치르는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평가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전에 우리가 하는 평가를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진단평가라고 했죠. 그리고 수업 후에 일어나는 평가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총괄평가를 진행하죠. 그러면 수업 중에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형성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가 수업 중 평가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등장하듯이 5번째, 즉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형성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론이나 내용이 등장하게 될 때는 그 등장하게 되는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배경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찾아볼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에 반대하여서 또는 결과 중심 평가가 가진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과 중심 평가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네, 총괄평가와 많은 부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총괄평가 그 자체가 결과 중심 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 중심 평가는 평가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해당 수업을 바꿀 수 있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기 어렵죠. 또한 학생이 이미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생의 진보라든지 학생의 성장 정도를 확인하거나 변화시켜 주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결과 중심 평가를 치르느냐? 학생의 선발이나
서열화나 학생의 성취 결과나 학생의 성취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성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들이 대부분 결과 중심 평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평가는 대부분 결과 중심 평가였을 겁니다. 대학에 와서도 학기 마지막에 치르는 기말고사 같은 것들은 대체로 다 결과 중심 평가이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과정 중심 평가라고 생각되지 않냐라는 것들조차 사실은 결과 중심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 중에 학습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선정하고 조직하고 배열하고 하는 것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학습 목표를 선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학습 목표를, 선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경험, 이때 이 학습 경험이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그리고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수업 방법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수업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느냐면 목표 달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곧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언제 하느냐 했을 때 수업의 마지막에 실시를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목표,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교육과정 설계 또는 구조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수업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정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죠. 예. 그러면 목표가 쭉 이루어지고 쭉쭉쭉쭉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수업의 마지막에 평가가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결과 중심 평가의 위치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업을 하는, 그리고 수업을 실시하는 이 지점에서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즉 학습 목표를 선정하는 이 지점에서 쭉 이 지점까지 하는 우리 평가를 진단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 수업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평가를 우리가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고, 수업이 일어나는 중에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 형성평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은 수업이 일어나는 중에,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평가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만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 중심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결과 중심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으니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을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가 우리 임용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지금 현장에, 즉 학교 현장에서
아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 정책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이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책략인 것이죠. 어떤 특정 이론에 의해서 나왔다. 즉 학술적인 면에서 학계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실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요즘 과정 중심 평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정책적인 면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용에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임용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면접에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또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수업 실기, 시연, 교수학습 과정안 만들 때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평가의 방식을 쓰느냐 하는 것, 즉 과정 중심 평가의 방식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랄프 타일러는 교육 목표 선정부터 평가의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랄프 타일러가 어떤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랄프 타일러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떤 내용을 공부시킬 거냐, 그리고 그 공부된 내용이 정말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 아니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타일러는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수업을 실시하는 것들은 교육 방법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랄프 타일러의 관심사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수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 후에 평가로 가기 전에 실제로 수업 방법을 선생님이 선택을 하고 수업을 실시하는 장면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앞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평가를 총괄평가, 결과로서의 평가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업이 실시되는 중에 일어나는 평가를 우리가 형성평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정 중심 평가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과정 중심 평가가 부각된다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쭉 다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려고, 즉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요, 아차, 내가 이거 꼭 시험에 내야 하고 이거 꼭 가르쳐야 하는데 깜빡하고 이거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상하다, 가르쳤어야 했는데 못 가르쳤네. 근데 이거 꼭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시간 다 지나가 버렸고 시험 문제는 꼭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학습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육 활동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련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즉 평가를 교육 목표 선정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의 목표, 즉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나면 목표에 따라서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버리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즉 평가 출제를 하는 겁니다. 평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업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백워드 설계다라고 표현합니다. 백워드 설계. 백워드 설계다라고 하면 백이면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백워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포워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포워드식 설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떼내어서 바로 목표 밑으로 들고 들어가 버린 것, 바로 이런 순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순서를 백워드 설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정 중심 평가와 백워드 설계 이 두 개는 학교 현장에서 아주 요즘 핫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임용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고, 또 혹 등장하지 않더라도 또는 면접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학교 현장에 오시게 되면 이 두 개의 단어들, 즉 과정 중심 평가와 백워드 설계는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이론으로 따지자면 교육 평가 시간에 배우게 되고, 백워드 설계는 이론으로 따지자면 교육 과정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직 과목 교육 과정 들을 때 백워드 설계가 나오면 잘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핫하게, 요거 포워드 설계 아니고 백워드 설계예요.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좋겠고요. 이 역시 다 어디에 기반을 한 것이라고요? 네, 랄프 타일러의 이론에 따라서 전통적인 수업의 부작용,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과정 중심 평가이고, 또 하나 백워드 설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결과 중심 평가가 주로 우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주로 시험을 쳤죠. 지필로 시험을 쳤습니다. 지필로. 그렇죠. 시험 문제로 쳤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한번 다시 봅시다. 결과 중심 평가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수업의 종결 지점에 총괄평가의 형태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돼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수업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니까 형성평가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라는 설명을 앞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 중심 평가는 어떠한 형태로 평가가 되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평가의 방식들이 어땠죠? 네, 시험지죠. 종이에 써서 하는 평가인 지필고사, 즉 선다형이나 이런 것처럼 선택형 시험을 많이 시험을 치르게 됐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이 없을까? 수업의 과정 중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주목받게 된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형태가 되겠죠. 포트폴리오 형태의 수행평가가 부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뜬금없이 갑자기 수행평가나 뜬금없이 갑자기 형성평가가 우리 교재의 과정 중심 평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를 과정 중심 평가의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치르던 지필고사의 형태를 벗어나서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변화 과정 중에 정말로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해 가고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무언가 라고 봤을 때 적합한 것이 수행평가다 라는 내용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정 중심 평가를 바라볼 수 있는 조금 저변의 조금 더 쉬운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은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평가 방향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말씀드렸죠.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 성격을 지닌 용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의 변화와 수업 중에 학생의 성장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각도로 수집해서 이거 중요하죠. 이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각도로 수집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해서 이 학생들이 성취 기준, 즉 수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수업의 마지막 결과에 일어나는 결과 중심 평가는 어땠죠? 마지막에 일어나는 총괄 평가나 종합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등수가 나왔죠. 등수가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해준 거 있어요? 없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피드백이 없었죠. 왜? 선발하고 분류하고 등수를 정해주면 그 평가의 목표를, 그 평가의 기능을, 그 평가를 한 이유를 다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이 성취 기준과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해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 중심 평가는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지 결과 평가를 무시하거나 결과 평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결과 평가 더하기 과정 평가인 것이지 과정 중심 평가가 과정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에 좀 염두에 두시고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평가의 패러다임을 확장했다. 기존의 평가는 학생을 선발하고 분류하고 하는데 썼다면 이제는 평가는 학생의 과정, 변화 과정, 성장 과정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서 학생이 성취 기준, 즉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평가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생각,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장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등장한 것처럼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 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 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라고 학교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교수평 일체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육 과정은 뭐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거든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어디서 정해주죠? 국가에서 정해주죠. 현재 국가에서 정한 게 뭐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예.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임용 치실 분들. 2015 개정교육과정을 누가 정해주죠? 국가가 정했죠. 예, 국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정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제공이 되면 선생님들은 이 교육과정을 수업이라는 것으로 구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구현된 것들이 정말 교육과정으로 잘 구현되었는가 아닌가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심 평가가 바로 이런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체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지필평가 결과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 수시평가, 여기는 인지적인 평가, 여기는 인지도 보고 정의도 본다는 거, 여기는 교사 중심, 학생 중심, 즉각적이고 수시적인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거 정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과정 중심 평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의 이론적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 세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론적 배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주의라고 하면 펜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구성주의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구성한다, 무엇인가를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겠죠. 근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가 조금 더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더 쉽기 때문에 좀 봅시다. 영어로 표현하면 constructivism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ISM 하면 무슨 ism이죠? ism. 네, 무슨 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말들을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레이니즘이라면 레인 죄송합니다. 네. 노래가 있었는 것 같은데, 레이즘. 아무튼 요건 이제 뭐 쭉 지울게요. 부끄러우니까. 예. 무슨 이즘 하면 무슨 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 하는 거는 접두사로서 come 하면 합치다 이런 뜻이 있죠. 합치다. 예,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체언 부분에 요 단어죠. 여기를 한번 보죠. 요게 이제 어떤 단어라고 할 수 있냐면 structure죠. 예,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구조의 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조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구조라는 건 무엇이냐? 구조라는 것은 이제 체계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의 체계성, 규칙성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건 체계성, 규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자, 우리 봅시다. 1층 위에 2층, 그죠? 2층 위에 3층, 요런 게 이제 구조적인 거죠. 체계적인 것이고, 규칙적인 것이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안방은 왼쪽, 그 다음에 뭐 학생 공부방은 오른쪽, 그 다음에 화장실은 뭐 중앙, 요렇게 딱 갖춰져 있는 거.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구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지식이나 교육에서 구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덧셈 다음에 곱셈 배우고 곱셈 다음에 나눗셈 배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거죠. 그래서 브루너라는 사람은 지식이라는 것에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R.S.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서 지식이라는 것에는 형식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것은 일정의 절차적인, 논리적인, 체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체계적인, 규칙적인 모습들이 합쳐진 것이 구성주의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생이 무엇인가를 구성한다, 학생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학생이 나름대로 공부와 관련된
자기 구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자기 조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셀프 오거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셀프 오거나이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자기 공부와 관련된 자기 주도성이 갖추어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 지식을 탐구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사나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그런 뭐랄까요, 수동적인 그런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학생 중심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또 어떤 것을 줄 수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이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나의 짝지이거나 나의 동료이거나 또는 팀 구성원이거나 모둠 친구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이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고츠키 이론이죠. 비고츠키 이론의 근접 발달 영역을 보면 여기 GPD라고 하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임용에도 등장했고 앞으로도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비고츠키 근접 발달 영역을 보면 또래 학습이라고 하죠. 또래 학습 또는 피어 티칭이라고 합니다. 친구에 의해서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칠판이 밑에 잘 안 되는군요. 공부가 잘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사실 구성주의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교육 과정 시간이라든지 교육 철학 시간 또는 교육 심리 시간에 구성주의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조금 더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심리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공학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구성주의 이론에 보면 피아제 인지 발달론이 있죠. 피아제의 구성주의 인지 발달론이 있고요. 이건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인지 발달론이네요. 인지 발달론이고요. 비고츠키 인지 발달론이죠.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하고 더불어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인지 이론이죠. 인지 이론이라는 것은 지식을 인식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인지주의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 여기 피아제의 인지발달론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정보처리 이론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서나 방법이 컴퓨터가 연산하는 그런 장면과 또는 그런 과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입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가 있죠.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도
인간의 기억도 무엇인가 입력이 되는 게 있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출력이 되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인코딩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각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되고 이 작동 기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요게 이제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와 똑같고 이게 이제 표현이 되는 이 디코딩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인간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청킹이라는 구조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기억을 할 때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단위로 묶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이론의 대표적인, 그 중에서도 정보 처리 이론의 대표적인 방법들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우리 과정 중심 평가, 그 중에서도 수행평가 아니고 과정 중심 평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인지 이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메타 이론이죠. 메타 인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인지 이론이라는 것은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어렵고요. 인지라는 자리에 공부라는 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보통 이제 공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국어 공부한다든지 수학 공부한다든지 뭐 교육평가 공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공부에 대한 공부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런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에게 공부가 잘 되느냐, 이런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또는 이런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대한 공부죠.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주의 집중하고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하고 하는 인지에 대한 인지, 공부에 대한 인지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의 맥락,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의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메타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 중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흔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 내용들이 좀 사실 많이 방대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성주의 학습 이론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 수업을 해야 하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해야 하는데, 또 2015 개정교육과정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짧은 시간에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뭐 1, 2분 안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탓이 아니고, 이 내용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적고 또 내용이 매우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임용을 치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내용을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 과목이라든지 또는 임용 준비할 때 여러분들 꼭 내용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시려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등의 여러 과목들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뭐냐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그리고 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주요 교육 이론이 무엇이냐 하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즉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근데 이 역량과 유사한 용어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수행이라는 단어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역량이라는 단어도 있을 테고요. 뭐 많겠죠. 영어로 치면 뭐 ability 뭐 이렇게도 있을 테고, 또는 competency, 이게 이제 역량이죠. competency가 있고, 또는 뭐 capacity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performance, 수행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competency가 우리 역량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냐면,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실제를, 나에게 닥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지식은 교과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과 지식이나 공부가 필요 없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과 지식이나 실제적인 맥락과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을 실제의 문제가 일어나는 장면에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런 기술들도 있어야 됩니다.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know what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죠?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요것은 know how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태도입니다. 요즘은 창의융합형 인재에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된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떤 도전 정신, 그 다음에 뭐 윤리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know why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합쳐진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합쳐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을 잘 갖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과 지식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 현장에서 풀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즉 노하우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적용되는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메타 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공부에 대한 공부, 왜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역량 중심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결과 중심, 그러니까 바로 이 결과 중심의 평가만을 가지고는 학생들의 변화 정도나 학생들이 문제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즉 실제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과정과 성장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결과 중심 평가가. 그래서 이런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학생이 변화하는 과정을 평가하자.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대두되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우리 과정 중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뺄까 하다가 중간고사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정 중심 평가를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또 수행평가나 형성평가는 설명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넘겨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준비를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